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 같았다. 반지하 방의 유일한 창문은 옆 건물의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있었고, 그 좁은 틈으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오는 빛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색을 띠고 있었다. 빛은 언제나 축축한 벽지와 바닥에 세운 검푸른 곰팡이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에만 충실했다. 나는 5급 공무원, 소위 말하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5년차 장수생 김민준이다. 그리고 이곳 신림동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자리한 나의 작은 왕국은 실패라는 이름의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29. 친구들은 대기업 명함을 파고 결혼 소식을 알리고 아이의 100일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나이. 그들의 시간은 미래를 향해 착실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의 시간은 합격자 발표가 있던 지난 겨울에 멈춰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전해 혹은 그 전전해에 이미 멈춰버렸는지도 모른다. 0.8점 차이로 과락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이후 나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건 생존을 위한 관성적인 움직임일 뿐, 영혼은 이미 너덜너덜한 수험서의 귀퉁이처럼 닳아 없어졌다. 통장 잔고는 17만 8천 원. 다음 달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라면 몇 봉지로 한 달을 버텨야 할 액수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아들의 합격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내주신 돈은 이미 몇 년 전에 동이 났다. 이번엔 꼭 붙을게요 라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는 불효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심장을 쑤셔댔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할까?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실패의 제물로 바치고 돌아갈 용기는 없었다.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스펙 한 줄 없는 29의 나를 방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량진과 신림동의 수많은 청춘들이 그렇듯 나 역시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출구만을 바라보며 좁고 어두운 터널을 달리는 경주마였다. 문제는 내 앞에 놓인 허들이 무한히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곰팡 내, 나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험서의 빼곡한 활자들은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렸다.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뇌세포 하나하나가 무기력에 잠식당에 갈 때쯤 나는 습관처럼 고시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고시생 사랑방에 접속했다. 합격 수기, 강사 평가, 스터디 모집, 글이 가득한 게시판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기적, 노량진 화명, 호아밍, 고시텔, 제 인생을 구원해줬습니다. 제목부터가 흔해 빠진 광고 글 같았다. 코웃음을 치며 넘기려던 순간 댓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300개가 넘는 댓글 대부분은 저도 거기서 합격했어요. 총무 할머니 녹즙, 진짜 효과 있나요? 지금도 자리 있으려나?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광고라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터였다. 호기심이 동해 나는 홀린 듯이 게시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3년 연속 낙방한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사람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우연히
화명 고시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낸 6개월 만에 국가직 7급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는 화명 고시텔의 장점을 몇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월 1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노량진 한복판에서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둘째, 완벽에 가까운 방음. 옆방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공부에 있어 소음은 가장 큰 적이었기에 이 부분은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이 부분이 화명 고시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8시 총무 할머니께서 직접 갈아주시는 특별한 녹즙. 그걸 마신 날과 마시지 않은 날의 집중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복잡한 이론도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녹즙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녹즙. 우스운 이야기였다. 고작 녹즙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니. 사입이 종교의 간증글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댓글들은 한결같이 그 녹즙의 신비한 효능에 대해 떠들어댔다. 마치 뇌에 기름칠을 한 것 같은 느낌. 처음엔 맛이 이상했는데 마시다 보니 중독됐어요. 합격의 비결은 녹즙이 8알. 나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동아줄이 썩었는지 아닌지를 따질 여유는 없다. 17만 8천 원. 월세 15만 원을 내고 나면 2만 8천 원이 남는다. 라면과 김치만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무엇보다 내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곧바로 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풍기침 소리와 함께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화명 고시텔입니다. 저 방 있나요? 마침 오늘 딱 한 자리 났네. 학생, 운이 좋구먼 운, 내 인생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단어였다. 나는 당장 내일 찾아뵙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약이 온몸에 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내 모든 살림살이를 낡은 캐리어 하나와 이삿짐 박스 하나에 우겨넣고 신림동을 떠났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곰팡 내 나는 반지하방을 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노량진은 여전히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카밥거리의 고소한 냄새와 수산시장 특유의 비린내가 뒤섞여 기묘한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마다의 꿈과 절망을 가방에 짊어진 젊은이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를 헤치며 나는 지도앱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화명 고시텔은 학원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상가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힌 후미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후아밍. 빛나고 밝다.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고시텔은 옆 건물과 뒷 건물 사이에 끼어 햇빛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4층짜리 회색 건물이었다.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화자의 일부가 지워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곳이 그 기적의 장소란 말인가? 하지만 발길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바깥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희미한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풀 향기 같은 것이 코끝을 맴돌았다. 1층은 총무실 겸 작은 휴게 공간으로 보였는데 낡은 소파와 정수기 하나가 전부였다. 그때 안쪽 주방에서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다. 전화했던 학생이구먼.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박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나를 소파에 앉혔다. 고생 많았지, 여기까지 오느라. 짐은 그것뿐이고, 네, 이게 전부입니다. 나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았음에도 할머니의 눈에는 어떤 경멸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수많은 고시생들을 지켜봐 온 사람 특유의 담담함과 온기만이 느껴졌다. 우리 고시텔은 규칙이 몇 가지 있어. 어렵진 않아. 다 자네들 공부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규칙을 설명했다. 첫째,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 식사는 제공되는 밥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기본 반찬으로 해결할 것. 둘째,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복도 출입을 삼갈 것.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마지막, 매일 아침 8시 내가 여기서 녹즙을 나눠줄 거야. 꼭 받아서 마시도록 해. 몸에 좋은 것만 넣고 직접 갈아주는 거니까 학생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게야. 그녀는 녹즙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에 미묘한 힘을 실었다. 마치 그것이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어떤 신성한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규칙에 동의했다. 월세 15만 원을 선불로 건네자 할머니는 낡은 열쇠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404호. 죽을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가는 불길한 숫자였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4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양옆으로 늘어선 방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404호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예상대로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다. 낡은 책상과 의자,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신림동 반지하 방을 잠식했던 곰팡내 대신 희미한 풀, 향기가 감돌았다. 창문은 작았지만 막힌 곳 없이 바깥 풍경이 보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깥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분명 바로 아래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을 텐데 방 안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글쓴이가 말했던 완벽한 방음은 사실이었다. 나는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딱딱하고 불편한 침대였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긋지긋한 곰팡내와 소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공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기적의 녹즙을 마시는 것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수험서를 펼쳤다. 신기하게도 이전처럼 활자들이 눈앞에서 흩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안과 절망이 옅어지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다는 희미한 자신감이 싹 트는 것이 느껴졌다. 이곳이라면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발을 들인 이곳이 구원의 성소가 아니라 꿈을 제물로 바치는 제단이었음을, 그리고 나 역시 그 제단 위에 오를 예비 제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사실 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화명 고시텔에서의 첫날 밤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지나갔다.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공간에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잠에 빠져들었다. 악몽조차 끼어들 틈이 없는, 마치 심해의 바닥처럼 깊고 고요한 수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생체 시계였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푸른빛이 감도는 새벽이었다. 하지만 정신은 놀라울 만큼 맑았다. 마치 어젯밤 8시간을 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숙면을 취한 사람처럼 몸이 가벼웠다. 신림동의 곰팡 내 나는 방에서 아침마다 나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 대신 근육이 기분 좋게 이완되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이것만으로도 월세 15만 원의 가치는 충분했다. 시계를 보니 7시 50분이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다. 어제 할머니가 말한 특별한 녹즙을 받을 시간이었다. 복도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굳게 닫혀있던 방문들 중 몇 개가 열려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꾸물꾸물 기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광경은 심히 기이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 특유의 몽롱함이나 아침의 나른함 같은 인간적인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당연히 아침 인사 같은 것도 없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를 굴러가는 공산품처럼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1층을 향해 내려갔다. 나는 그들의 행렬 맨 끝에 조심스럽게 합류했다. 그 누구도 새로 들어온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1층 휴게실에는 이미 10대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자세, 똑같은 무표정으로 주방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믹서기 앞에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갈고 있었다. 윙하는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고요한 공간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할머니의 옆에는 종이컵 수십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정확히 8시가 되자 믹서기 소리가 멈췄다. 할머니는 믹서기에서 진한 암록색의 액체를 커다란 주전자에 옮겨 담았다. 그러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사람에게 종이컵을 내밀었다. 자, 우리 학생, 오늘도 힘내야지.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녹즙을 따라주며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녹즙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유령처럼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그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경건한 종교의식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조금 더 환하게 웃었다. 어이구, 우리 새 식구. 어젯밤 잠은 잘 잤고. 네, 덕분이에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럼 여긴 공부하는 곳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자, 이거 한 잔 쭉 들이켜. 처음엔 맛이 좀 쓸 수 있는데 몸에는 이만한 보약이 없어. 그녀가 내민 종이컵 안에는 걸쭉하고 탁한 녹즙이 담겨 있었다. 색깔은 짙은 이끼와 비슷했고 표면에는 미세한 거품이 떠 있었다. 코를 가까이 대자 역한 풀 비린내가 확 끼쳐왔다. 케일이나 신선초 같은 일반적인 녹즙의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비 오는 날 축축한 숲의 흙냄새와 지식겨진 풀의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상한 듯한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이걸 정말 마셔야 하나? 나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할머니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미세하게 옅어졌다. 그녀의 맑아 보이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학생, 몸에 좋은 건 걸으면 못 써. 이게 다 자네 합격하라고 주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강압이 배어 있었다. 등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입실자들의 공허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녹즙을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 넣었다. 끔찍한 맛이었다. 혀에 닿는 순간 강렬한 쓴맛과 함께 흙을 씹는 듯한 텁텁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그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단맛이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마치 썩기 직전의 과일에서 나는 그런 종류의 불쾌한 단맛이었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간신히 그것을 참아내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삼켰다. 잘했어, 우리 학생. 이제 어서 올라가서 공부해. 할머니는 내가 컵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역시 이상한 곳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방에 돌아와 책상에 앉은 지 5분쯤 지났을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속을 뒤집어 놓던 메스꺼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분 좋은 온기가 채우기 시작했다. 마치 따뜻한 에너지가 위장에서부터 시작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그리고 뇌까지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을 항상 채우고 있던 뿌연 안개가 걷히고 세상이 갑자기 고화질 TV 화면처럼 선명해졌다. 눈앞에 행정법 수험서에 적힌 깨알 같은 판례 문구들이 마치 입체 영상처럼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평소라면 수십 번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던 복잡한 이론과 개념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뇌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집중력은 무서울 정도로 치솟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책만이 존재하는 완전한 몰입의 상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방광이 터질 듯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주황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점심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8시간 넘게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공부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런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는 더욱 맑아졌고 몸에는 활력이 넘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터넷 후기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찬양했던 녹즙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건강음료가 아니었다. 일종의 각성제였다. 합격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우리 같은 고시생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약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단순해졌다. 아침 8시에 일어나 녹즙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와 공부를 한다. 저녁 시간이 되면 1층 식당에서 제공되는 밥과 김치,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물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잠든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화명 고시텔의 모든 입실자들은 유령처럼 살아갔다. 복대에서 스쳐 지나갈 때조차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소리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펜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뿐인 것 같았다. 그들의 집중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식사 시간에도 그들은 밥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눈은 작은 단어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부하는 기계였고 녹즙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였다. 나 역시 서서히 그들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녹즙을 마시는 날이 계속될수록 나의 감정은 점점 무뎌져 갔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희미해졌다. 그런 감정들은 공부에 방해만 되는 사치품일 뿐이었다. 오직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공부했고 그럼에도 지치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나는 행정법 기본서를 3회 독했고 수백 개의 판례를 완벽하게 암기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나 혼자만 이방인으로 서 있는 듯한 느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헐레벌떡 1층으로 내려갔다. 이미 배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녹즙 한 잔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학생, 늦으면 못 먹는 수가 있어. 매일 정해진 양만 만드니까 시간 맞춰 내려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인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운 경고를 알아차렸다. 그날따라 녹즙의 비린내가 유독 역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하루쯤은 건너뛰면 어떨까?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녹즙 없이는 단 하루도 이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의 뇌는 이미 녹즙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녹즙을 받아 마셨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대에서 한 남학생과 마주쳤다. 그는 3층에 사는 사람으로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생이라고 들었다. 그는 벽에 기댄 차에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내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기, 혹시 녹즙 남은 건 없어요? 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는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떠오르는 절망의 빛을 나는 외면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마약 중독자 같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머지않은 미래의 내 모습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다. 고요함. 화명 고시텔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그 완벽한 고요함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거대한 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관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고시텔의 복도에 고인 먼지처럼 느리게 그러나 착실하게 흘러갔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나의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감각은 그만큼 무뎌져 갔다. 나는 더 이상 바깥 날씨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화명 고시텔이라는 두꺼운 유리벽이 세워진 듯했다. 그리고 그 벽의 재료는 매일 아침 내가 마시는 그 기묘한 녹즙이었다. 고시텔의 기이한 규칙들은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밤 12시 이후 복도 출입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침 8시에 녹즙 배식.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이 규칙들이 이제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정해진 틀 안에서 기계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합격이라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생겨났다. 다른 입실자들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가축 떼와 같았다. 우리의 사육사는 박씨 할머니였고 그녀가 주는 녹즙은 우리의 유일한 사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사건의 발단은 300길호였다. 300길호에 사는 남자는 우리 사이에서 일종의 전설 같은 존재였다. 훤칠한 키에 명문대 출신,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모의고사 성적으로 항상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이보그브라 불렀다.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도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된 서브노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이번 국가직 5급 시험에 가장 유력한 합격 후보였고 모두가 그의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다. 물론 그 역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줄을 서서 녹즙을 받아 마셨다. 그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학생인 듯 보였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고시텔에는 이례적으로 희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 자신의 공부에 몰두했지만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 소리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그들의 불안을 대변했다. 나 역시 마음이 조급해졌다. 301호의 합격은 곧 화명 고시텔의 신화가 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도 한 줄기 희망이 될 터였다. 오후 2시 합격자 발표가 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수험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며 합격자 명단을 훑어내리는 사람들의 실시간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올라왔다. 300길호가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평균 0.1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된다. 메이킹 실수를 한 게 아닐까? 그 점수로 떨어진 거면 올해 시험은 대체 누가 붙는 거냐? 와 같은 글들이 쏟아졌다. 나 역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그가 떨어졌다면 나 같은 사람은 애초에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녹즙의 효능에 대한 나의 맹신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301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심지어 다음 날 아침 녹즙 배식 시간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굳게 닫힌 그의 방문 앞에는 박씨 할머니가 가져다 놓은 식판과 녹즙이 매번 그대로 놓여 있었다. 처음 며칠간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다. 오랫동안 완벽한 기계처럼 살아왔던 그가 처음으로 겪는 실패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정은 무관심으로, 그리고 이내 짜증으로 변했다. 그의 실패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는 불쾌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가 방에 틀어박힌 지 나흘째 되던 밤이었다. 나는 그날따라 유독 집중이 되지 않아 새벽 2시가 넘도록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밖은 비가 내리는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고요한 고시텔 안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소음이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환청이겠거니 생각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절망과 고통으로 억눌린 목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처절한 흐느낌.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늠했다. 아래층, 아마도 3층 어디쯤인 것 같았다. 300km. 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12시 이후 복도 출입 금지라는 규칙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문 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틈새로 내다본 복도는 비상등의 희미한 녹색 불빛만이 감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흐느낌과 함께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무겁고 둔탁한 소리. 마치 누군가 벽에 머리를 반복해서 찍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드르륵, 드르륵.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바닥에 대고 힘겹게 끄는 소리. 가구를 옮기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규칙하고 섬뜩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목격해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고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불길한 소리들은 귓속을 파고들어 밤새 나를 괴롭혔다. 흐느낌, 머리를 찢는 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 세 가지 소리는 끔찍한 협주곡이 되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1층에 내려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녹즙 배식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 역시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아마 나처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얼굴로 녹즙을 나눠주고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소동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녀에게 어젯밤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쓸데없는 호기심은 내게 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3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300kg의 방문 앞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가 며칠 동안 먹지 않았던 식판과 녹즙 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대어 보았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빈방처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틀 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300kg가 사라진 것이다. 아무런 예고도 흔적도 없었다. 그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몇 년간 쌓아 올렸던 책과 서브노트, 컴퓨터, 온 가지 등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고시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술렁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씨 할머니가 1층 휴게실에 301호 학생, 본가 사정으로 퇴실이라는 짤막한 공지를 붙여놓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리라.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 눈앞의 공부에 집중하고 녹즙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어젯밤 내가 들었던 그 끔찍한 소리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본가 사정으로 퇴실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낼 리가 없었다. 나는 모두가 잠든 밤 다시 301호 방으로 향했다. 손전등 앱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비춰보았다. 방은 전문 청소업체가 다녀간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하지만 내가 침대 밑을 비추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침대 밑 바닥, 장판이 살짝 긁히고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검붉은 색의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얼룩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보았다. 끈적하고 비릿한 감촉. 피였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어젯밤 들었던 소리의 편린들이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흐느낌, 벽에 머리를 찢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던 소리. 그는 자신의 실패를 비관해 자해를 했던 것일까? 그리고 할머니가 그를 조용히 병원으로 옮긴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모든 짐이 사라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치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내 방으로 도망쳐 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웅크려 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고시텔이 아니었다. 이 깊고 완벽한 고요함의 이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매일 아침 우리가 마시는 녹즙과 박씨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301호가 사라진 이후 화명 고시텔의 시간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입실자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복도를 오갔고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녹즙을 받아 마셨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냈다. 301호라는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모두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의 빈자리는 우리의 불안을 담는 그릇이었고 그 누구도 그 그릇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301호 침대 밑에서 발견했던 검붉은 피얼룩은 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그의 절규와 둔탁한 소음이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이곳의 고요함을 평온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혹은 잘 꾸며진 무덤 속의 정적과 같았다. 나의 내면에 피어난 의심이라는 독초는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험서의 활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로 보였고 머릿속은 온통 301호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 그 피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박씨 할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변화는 녹즙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전까지 내게 기적의 명약이었던 녹즙은 이제 의심의 근원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녹즙을 받아들 때마다 그것의 역한 비린내와 기묘한 단맛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이 액체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녹즙을 거부할 용기는 없었다. 이미 내 몸과 뇌는 녹즙에 완벽하게 중독되어 있었다. 하루라도 녹즙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 증상처럼 손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집중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불안감은 극대화되었다. 나는 독이 든 성배인 줄 알면서도 매일 아침 그것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저주에 걸린 셈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무심코 301호의 빈방을 지나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방은 며칠째 비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새로운 입실자를 받지 않았다. 나는 홀린 듯이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책상 위였다. 그의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 책상 위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표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집어 들었다.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가족 사진이었다. 인자한 표정의 부모님과 교복을 입은 여동생,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301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은 내가 고시텔에서 봐왔던 무표정하고 공허한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생기가 넘치고 눈빛에는 총기가 어려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첫 등교를 기념하며 라는 어머니의 송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었다. 합격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공부하는 기계처럼 살아갔지만 그에게도 분명 지키고 싶었던 삶과 돌아가고 싶었던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사진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진 속 그의 행복한 미소가 나를 향해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둡고 축축한 숲을 헤매고 있었다. 발밑에서는 젖은 낙엽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고 안개처럼 자욱한 어둠 속에서는 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 사방에서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긁혔지만 나는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무엇에게 쫓기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존재감만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공터 중앙에는 거대한 믹서기가 놓여 있었다. 화명 고시텔 1층에 있던 것과 똑같은, 하지만 수십 배는 더 커다란 믹서기였다. 그리고 그 믹서기 주변에는 고시텔의 입실자들이 원을 그린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텅 빈 눈으로 믹서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다. 꿈속의 그녀는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 하나 없는 밀라빈 형처럼 매끄러웠고 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며 갈라진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 차례야.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에 서 있던 입실자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공허한 눈동자가 내게 고정되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차가운 손이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나를 거대한 믹서기 쪽으로 끌고 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믹서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시뻘건 피와 살점, 그리고 뼈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끔찍한 내용물 사이로 301호의 빛바랜 가족 사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안 돼. 나는 절규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꿈속의 공포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나를 짓눌렀다. 믹서기, 피와 살점, 그리고 내 차례야 라고 속삭이던 할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내 무의식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녹즙을 받아 들고 망설였다. 꿈속의 끔찍한 광경이 떠올라 도저히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와 녹즙을 마시지 않았을 때 찾아올 끔찍한 금단 증상을 생각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억지로 녹즙을 삼켰다. 그런데 그날따라 녹즙의 맛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역한 풀 비린내와 쓴맛은 여전했지만 그 끝에 남는 끈적한 단맛이 유난히 진하고 선명했다. 마치 아주 신선한 피에서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단맛.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녹즙은 여전히 나의 집중력을 극대화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을 잘 기억해내지 못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의 얼굴이 안개처럼 희미해졌고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추억들도 색이 바랜 사진처럼 흐릿해졌다. 나의 세계는 화명 고시텔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었고 나의 기억은 오직 수험서의 내용으로만 채워져 갔다. 나는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김민준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멸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녹즙을 마실수록 나는 똑똑해졌지만 동시에 텅 비어갔다. 이것이 합격을 위한 당연한 대가인 걸까? 아니면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일까? 의심과 공포는 점점 짙어져 내 영혼을 질식시킬 듯한 안개가 되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악몽은 매일 밤 나를 찾아왔고 녹즙의 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하고 역겹게 느껴졌다. 내 안에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그 경고를 외면한 채 기계처럼 책상에 앉아 활자를 꾸역꾸역 머릿속에 밀어 넣었다. 합격해야 했다. 합격만 하면 이 모든 의심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아니,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자기 기만에 가까웠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창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려댔고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이런 날이면 박씨 할머니는 관절이 쑤신다며 평소보다 일찍 1층 총무실에 불을 끄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곤 했다. 나는 늦은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밥솥에서 밥을 퍼담고 김치를 꺼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내가 마시는 녹즙에서 나던 그 역한 풀 비린내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농축된 원액에 가까운 냄새였다. 냄새는 굳게 닫힌 총무실 겸 주방 안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해가 될 뿐이라는 할머니의 암묵적인 경고를 나는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301호의 마지막 모습, 핏자국, 그리고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악몽이 내 안의 공포를 이성적인 통제 수준 이상으로 증폭시켜 놓았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의 근원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식판을 내려놓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주방 문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굳게 닫힌 문틈 아래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안에 있는 것일까? 나는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안의 동태를 살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의 땀과 섞여 불쾌하게 느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철컥 하고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1cm쯤 되는 틈을 만들어 안을 엿보았다. 주방 안은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의 강도에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단순히 풀 비린내가 아니었다.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무언가 유기물이 부패하는 듯한 역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모든 냄새의 기저에 깔린 희미하지만 분명한 피비린내였다. 도축장이나 오래된 정육점에서나 맡을 수 있는 생명체가 죽어가며 풍기는 그런 종류의 냄새.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입을 틀어막았다. 주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낡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전부였다. 하지만 벽면 한쪽에 놓인 거대한 믹서기는 유독 눈에 띄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연료를 만들어내는 그 기계.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는 더욱 강렬해졌다. 믹서기 날 사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록색의 찌꺼기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애써 시선을 돌렸다. 내 눈길이 닿은 곳은 싱크대였다. 평범해 보이는 싱크대 아래 하수구 배관 주변으로 검붉은 액체가 말라붙어 굳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핏자국처럼. 나는 무릎을 굽히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손톱보다 작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고 딱딱한 조각. 처음에는 동물의 뼈 조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의 치아였다. 어금니의 일부처럼 보였다. 흡.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진실을 확인하라는 섬뜩한 호기심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주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소용 냉장고로 다가갔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육중한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지금까지 맡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냉장고 안은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선반마다 커다란 유리병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액체 속에는 희끄무리한 건더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눈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리병의 라벨을 읽고 있었다. 이수연 950만 1120. 소진, 샤오진.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소진.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살았다고 들었던, 시험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여학생의 이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병들을 확인했다. 박정훈 920만 703. 소진, 샤오진. 최민아 906만 325. 소진, 샤오진. 수십 개의 유리병에는 모두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소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모두 과거 화명 고시텔에 살다가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냉장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맨 아래 칸 구석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다른 유리병들과는 다른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꾸러미였다. 나는 홀린 듯이 그것을 꺼냈다.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 그리고 묵직한 무게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풀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301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빛나던,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졌던 남자.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비명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 제대로 된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것이 바닥을 굴렀다. 나는 미친 듯이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무언가의 등이 부딪혔다. 벽이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을 헤매던 내 눈에 벽 한쪽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낡은 달력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달력이 아니었다. 달력의 뒷면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부적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증명사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사진 밑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주팔자로 보이는 한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곳에는 이수현, 박정훈, 최민아, 그리고 301호의 증명사진도 있었다. 그의 사진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는 다른 사진들과는 다른 글씨가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김영진, 931,104, 금일 소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녹즙, 소진된 사람들, 그리고 이 부적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어떤 끔찍하고 체계적인 의식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벽에서 부적을 떼어내려 했다. 그러다 내 눈에 들어온 마지막 한 장의 사진. 그것은 다른 사진들보다 유독 새 것처럼 보였다. 앳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민준, 960만 817. 자기, 나였다. 내 사진이었다. 입실하던 날 할머니가 기록용이라며 찍어갔던 그 증명사진.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자기. 다음 차례, 내 차례야. 꿈속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현실처럼 귓가에 울렸다. 등 뒤에서 서늘한 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방문 입구, 어둠 속에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자한 미소 따위는 없었다. 주름진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기이한 슬픔이 뒤섞인 무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맑아 보였던 눈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공허한 심연이 되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야채를 다듬고 있었던 듯 날카롭게 빛나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박씨 할머니와 나 사이의 공간은 끈적한 아기로 가득 찬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식칼의 서슬, 퍼런 날이 스탠드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주방을 가득 채운 피비린내와 부패한 풀냄새가 이제는 그녀에게서 직접 풍겨 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단순한 고시텔 총무가 아니었다. 이 끔찍한 재단의 주인이자 젊은 영혼들을 거두어가는 사신이었다.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신음이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삐걱 하고 낡은 마룻바닥이 울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시선은 바닥에 뒹구는 301호의 머리와 벽에 붙은 내 증명사진, 그리고 할머니의 공허한 눈동자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차기, 다음 차례. 그 두 글자가 내 망막을 불러 지지는 듯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명이 짧다고 했거늘 할머니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행위에서 비롯된 깊은 권태와 체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꾸짖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해진 순리를 따르지 않은 어린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저 사람들은, 녹즙은 대체. 나는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지막 욕구가 남아있었다. 내가 매일 아침 마셨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기적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절규에도 할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식칼을 든 손을 아래로 내린 채 마치 늙은 교사가 무지한 학생에게 역사를 가르치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다 자네들을 위한 것이었다. 뭐라고요? 이곳은 그냥 고시텔이 아니야. 꿈을 먹고 자라는 곳이지. 너희 같은 젊은 아이들의 간절한 꿈, 합격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서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는 법. 누군가는 떨어지고 낙오되기 마련이지. 그녀는 말을 잠시 끊고 냉장고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수십 개의 유리병, 소진, 샤오진, 된 영혼들이 잠들어 있었다. 패배한 자의 꿈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안에는 그들이 몇 년간 쏟아부은 노력, 열정, 시간, 그리고 생명력까지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지. 그냥 썩혀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거두는 거다. 다음 도전자를 위한 귀한 걸음으로 쓰기 위해서. 걸음. 그 단어가 내 뇌리의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녹즙의 정체를. 내가 매일 아침 마셨던 그 끔찍한 액체는 케일이나 신선초 따위로 만든 건강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에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 그들의 꿈, 재능, 생명력, 즉 혼훈을 통째로 갈아 만든 끔찍한 영약 링야오이었던 것이다. 성공한 자는 실패한 자의 영혼을 마시고 그 힘을 빌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잔혹한 형태의 영적 식인주의, 스피리추얼 캔니발리즘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다. 위액과 함께 검록색의 액체가 역류했다. 내가 마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내 몸 안에 축적된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며 내장을 긁어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수연, 박정훈, 최민아, 그리고 301호 김영진. 나는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절망을 매일 아침마다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대체 왜 이런 짓을? 왜냐니?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조소였다. 너희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세상도 똑같지 않으냐.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올라서고 경쟁자를 짓밟아야만 살아남는 것. 나는 그저 그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패배한 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실패가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아니겠니? 그녀의 궤변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재단이었고 우리 같은 청춘들은 그저 재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비뚤어진 세상의 순리를 집행하는 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벽에 붙은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충격에 휩싸여 주변을 뒤지다가 나도 모르게 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나는 기어가다시피 해 그 노트를 집어들었다. 노트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했고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수십 년에 걸쳐 기록된 듯한 화명 고시태를 거쳐간 역대 입실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그들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다. 김철수 1988 사법고시 합격. 흡수. 이영희 1995년 외무고시 합격. 흡수. 한지훈 2017년 7급 공무원 낙방. 소진 윤세아 2021 5급 공무원 낙방. 소진 저진. 성공한 자의 이름 옆에는 흡수가, 실패한 자의 이름 옆에는 소진이 적혀 있었다. 성공한 자들은 실패한 자들의 영혼을 흡수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이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사회의 엘리트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반면 실패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소진되어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한 한 잔의 녹즙이 되었다. 화명고시텔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합격률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김영진 931-1104 5급 공무원 낙방. 소진.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방금 막 적은 듯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글씨가 있었다. 김민준 906-817. 아직 결과는 적혀 있지 않았다. 나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곳에 서 있는 이상 나의 이름 옆에 소진이라는 두 글자가 적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제 모든 걸 알았겠지. 할머니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식칼 끝이 바닥에 끌리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원래는 네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다. 자네는 영진이 녀석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머리가 아주 명석해졌으니 이번에는 붙을 가능성이 높았거든. 합격만 했다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곳을 떠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어리석은 호기심이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마치 잘 키운 가축을 추라 직전에 병으로 잃게 된 농부와 같은 그런 아쉬움이었다. 나는 노트를 바닥에 내던지고 필사적으로 일어나 문을 향해 뛰었다. 살아야 했다. 이 미친 곳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내가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어깨에 불에 댄 듯한 격통이 느껴졌다.
크악! 할머니가 던진 식칼이 내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힘이 빠진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옷을 붉게 물들였다.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어딜 가려고? 아직 내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나에게 다가와 내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녀의 깡마른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갔다. 그녀는 나를 거대한 믹서기 앞으로 끌고 가 내동댕이 쳤다. 나는 차가운 쇠붙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나는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새로운 유리병 하나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 병은 다른 것들과 달리 내용물이 맑고 투명했다. 그녀는 그 병을 들고 내게 다가와 내 턱을 강제로 벌렸다. 똑똑한 아이는 좋은 걸음이 되지. 다음 아이는 분명 너보다 더 똑똑해질 게다. 그녀는 유리병의 내용물을 내 입안으로 쏟아부었다. 차갑고 비릿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나는 절망했다. 그것은 순수한 형태의 망각이었다. 모든 기억을 지우고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키는 끔찍한 약물. 나의 저항은 점점 약해져 갔다. 눈앞이 흐려지고 나의 소중했던 기억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무뚝뚝한 격려,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이 필름이 끊기듯 사라져갔다. 김민준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믹서기의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어둡고 깊은 심연이 나를 빨아들이는 장면이었다. 나의 비명은 굉음과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믹서기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의식이란 이름에 가느다란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깊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몸의 감각은 사라졌지만 고통만은 끈질기게 남아 영혼을 좀먹었다. 어깨에 박혔던 칼날의 통증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 존재가 해체되고 있다는 선명한 인식이었다. 기억은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허물어져 내렸다. 나를 구성하던 모든 것, 사랑했던 사람들, 소중했던 순간, 간직했던 꿈, 이 의미 없는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나는 더 이상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저 고통을 느끼는 이름 없는 의식 덩어리에 불과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감각에 억지로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천장이 들어왔다. 익숙한 내 방 404호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어깨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기이한 냉기가 남아 있었다. 마치 그 부분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일어났구나.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박씨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어젯밤 주방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투는 내 악몽 속 이야기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미소 뒤에 숨겨진 심연과도 같은 악의를.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흐 하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성대가 마비된 것 같았다. 너무 애쓰지 마라. 아직 약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아서 그럴 게다.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괜찮아지면 안 되겠구나. 그녀는 뜨개질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함과 함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차가운 호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더 이상 나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마치 조종간이 망가진 인형처럼 팔다리는 그저 침대 위에서 무기력하게 경련할 뿐이었다. 소용없다. 내 영혼은 이미 내 몸의 주인이 아니니까.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은 눈부신 아침이었다. 코시텔의 다른 입실자들은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터였다. 아무도 사백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을 알지 못했다. 너에게 먹인 약은 영혼과 육신을 잇는 끈을 느슨하게 만드는 거란다. 이제 네 몸은 껍데기일 뿐이야. 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 껍데기 안에 남은 생명의 정수, 징수이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지. 그녀의 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담담했다. 마치 숙련된 농부가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밭을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살아있는 채로 나의 모든 것이 다음 희생자를 위한 걸음으로 가공될 운명이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404호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얼굴들이 서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무표정한 얼굴의 입실자들이었다. 그들은 평소의 그 공허한 눈빛 그대로 방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왔다. 어림잡아 5-6명.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 침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들 각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저기와 굶주림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든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들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 아이들도 알아야지. 자신들이 무엇을 마시고 누구의 희생 위에 서게 될 것인지를. 할머니가 내 머리맡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다른 입실자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았다. 보아라, 너희들의 경쟁자다. 너희가 합격하기 위해 밟고 올라서야 할 수많은 실패자들 중 하나가 될 운명이지. 이 아이의 절망이, 고통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생명력이 너희들의 뇌를 깨우고 너희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입실자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들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합격을 향한 광적인 집착과 눈앞의 재료에 대한 짐승 같은 탐욕이었다. 그들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생존과 성공이라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다음 아이를 위한 걸음을 만들 시간이니. 할머니의 나지막한 명령이 떨어지자 입실자 중 한 명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녹즙을 마시지 못해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그 남자였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그때의 불안이나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악력은 강철, 갈고리처럼 강력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저항했다. 몸부림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작은 짐승의 무력한 발버둥에 불과했다. 다른 입실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나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을 짓눌렀다. 수많은 차가운 손들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꿈을 꾸며 공부하던 청춘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타인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녹즙은 그들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오직 합격에 대한 광기만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이 아이는 유독 연기 링치가 맑아서 아주 좋은 약재가 될 게다. 특히 뇌수가 아주 신선할 거야. 할머니는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부위를 설명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 순간 복도 양 끝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하는 바퀴 소리와 함께 두 명의 입실자가 커다란 스테인리스 카트 하나를 밀며 방으로 들어왔다. 카트 위에는 각종 수술 도구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칼과 톱, 그리고 커다란 대야와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나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것이. 나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차라리 빨리 의식이 끊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할머니가 먹인 약은 잔인하게도 내 의식만은 선명하게 유지시켰다. 나는 내 몸이 해체되는 모든 과정을 똑똑히 느끼고 보고 들어야 할 운명이었다. 한 남자가 내 머리맡에 섰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생긴 기구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가 그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나의 관자놀이에 그 차가운 쇠붙이를 가져다 댔다. 안 돼. 내 입에서 마지막 저항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나의 애원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다음 잔의 녹즙에 대한 굶주림만이 가득했다. 송곳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그리고 내 눈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는 남자의 공허한 눈동자.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나의 마지막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화명 고시텔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곳은 합격을 위한 성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지옥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옥의 죄수들이자 서로의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었다. 다음 아이는 분명 합격할 게다. 할머니의 속삭임을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내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의식은 한 점의 불씨처럼 깜빡였다. 나는 더 이상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 고통도 공포도 없는 완전한 공허 속을 떠다니는 순수한 관찰자가 되었다. 나는 볼 수 있었다. 나의 텅 빈 껍데기가 능숙한 손길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을. 한때 나의 것이었던 살과 뼈, 장기들이 부위별로 나뉘어 커다란 대야에 담기는 광경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옛 동료들의 모습을. 그들은 마치 과학 실험을 참관하는 학생들처럼 진지하고 침착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나의 뇌수는 따로 분리되어 가장 귀한 약재로 취급되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갈아 짙은 풀잎들과 섞었다.
위잉 하고 돌아가는 믹서기 소리는 한때 김민준이라 불렸던 존재를 위한 장송곡이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은 한 잔에 지나고 검붉은 녹즙으로 재탄생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나는 새로운 감각에 눈 떴다. 나는 더 이상 하나의 개체가 아니었다. 나는 흩어졌다. 나의 의식은 녹즙의 일부가 되어 다른 존재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나는 그가 되었다. 그는 화명 고시텔에 막 입주한 새로운 도전자였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의 눈은 몇 년 전의 나처럼 합격에 대한 간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기적 같은 후기를 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박씨 할머니는 그에게 더없이 인자한 미소로 녹즙 한 잔을 건넸다. 그것은 특별히 제조된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첫 잔이었다. 학생, 고생 많았지. 이거 한 잔 마시고 힘내. 이게 다 자네 합격하라고 주는 귀한 보약이야. 나는 이현우의 눈을 통해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거대한 악마의 가면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마시지 마. 그건 독이야. 도망쳐. 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그의 의식에 닿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몸속에 갇힌 무력한 유령일 뿐이었다. 이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녹즙에서 풍기는 역한 비린내에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을 질끈 감고 희망을 마시듯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나의 마지막 남은 의식의 파편이 그의 뇌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지식, 나의 기억, 나의 경험이 그의 것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방금 전까지 이해되지 않던 행정법의 복잡한 판례가 머릿속에서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경이로운 각성의 순간이었다. 이건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책을 펼쳤다. 책의 모든 내용이 스펀지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지난 몇 년간 나, 김민준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지식이 이제는 이현우의 것이 되었다. 그는 밤을 새워 공부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합격에 대한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성공을 지켜보았다. 이현우는 나의 희생을 거름삼아 무섭게 성장했다. 그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고시텔의 새로운 사이보그이자 전설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녹즙을 받아 마셨다. 녹즙을 마실수록 그는 똑똑해졌지만 동시에 나의 의식처럼 그의 인간성도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친구들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합격이라는 목표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했다. 나는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절규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는 그의 뜨거운 야망에 묻혀 희미한 메아리로만 남았다. 때때로 이현우는 공부를 하다가 문득 섬뜩한 항의를 느끼거나 꿈속에서 어둡고 축축한 숲을 헤매는 악몽을 꾸곤 했다. 그는 그것이 수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몸속에 남은 나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 이현우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5급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 속에서 나는 나의 실패와 죽음을 보았다. 그의 성공은 나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을 의미했다. 이현우가 고시태를 떠나던 날, 박씨 할머니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축하한다, 학생. 내 그럴 줄 알았어. 나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녹즙이 아니었다면 전 절대.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우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덕분에 합격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성공한 자, 흡수한 자가 되어 빛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공 뒤에는 이름도 없이 소진되어 버린 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현우가 떠나고 난 뒤 나는 할머니의 시선을 통해 고시태를 보았다. 그의 빈자리 404회는 이미 새로운 입실자가 들어와 있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앳된 얼굴의 청년. 할머니는 그를 위해 새로운 녹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그 병에는 얼마 전 시험에 낙방하고 소진된 다른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화명 고시텔의 풍년은 그렇게 계속된다. 누군가의 절망을 거름삼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절망의 씨앗을 잉태한다. 성공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이끌어가고 실패한 자들은 이름 없이 사라져 다음 세대의 성공을 위한 한 잔의 녹즙이 된다. 이것은 멈추지 않는 잔혹한 순환의 고리였다.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성공한 자들의 몸속을 떠돌거나 새로운 희생자를 위한 한 잔의 녹즙 속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합격이라는 간절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몸속에도 이름 모를 누군가의 절망이 녹아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마시는 희망의 맛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 맛은 아니었는지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폐 속으로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 같지 않은가?